예, 안녕하세요. 세네탈출입니다. 제가 하노이 정상회담 전에 큰일 없을 거다. 오히려 미국이 굉장히 문턱을 높일 거다. 지금 김정은이는 하노이 때 무릎 그냥 꿇고 이 목록과 사찰 이걸 100%다 항복을 하지 않으면 아마 되게 고생하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하노이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제 뒷얘기들이 이제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살벌한 상황인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두고 문재인 586 집단이 어떤 팔자를 겪게 될 것인지 한번 내다보고요. 또 우리 야권에서는 뭘 해야 되는지 이것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너 아직 딜 칠 준비 안 됐구나 이 말을 했거든요. You are not ready to deal.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어감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살벌한 어감이에요. 우리 말로 하면은 너 좀 더 혼나야겠구나 이 정도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딜 깨졌거든요. 이거 그 정상회담이 일단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시죠. 이 트럼프가 이 뒷담화를 한 장소는 그 NRCC 그러니까 전국 공화당 의원 대회예요. 그러니까 National Republican Congressman 컨퍼런스일 텐데 무려 1시간 반 동안 정말 완전히 그 공화당 의원들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웃겨가면서 자기 할 말 다 하더라고요. 그중에서 이제 한 발언이 시작한 지 한 40분 되는 시점에 그 얘기가 딱 나와요. 한번 보시죠. And I told the other day at CPAC, great people at CPAC, we had an incredible thing. I had nothing to do. It was early on a Saturday morning. I had just gotten back from dealing with Kim Jong-un. We had a walk. He wasn't ready for a deal. That's okay, because we get along great. He wasn't ready. I told him, you're not ready for a deal. That's the first time anybody has ever told him that and left. Never happened to him before. Nobody's ever left. But I said, you're not ready for a deal, but we'll 이게 make it. We 트럼프 have a good 특유의 화법인데 너 아직 딜 칠 준비가 안 돼 있어. 너 혼 좀 더 놔야겠다라고 제가 하노이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트럼프 화법대로 또 엉뚱한 말이에요. 뭐냐면 그런데 걔랑 저랑 관계가 좋기 때문에 잘 될 겁니다. 트럼프가 이런 식이에요. 말버릇이. 한 문장 안에서 한 문단 안에서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 트럼프 화법을 보고 그 어감을 잘 읽지 않으면 무지하게 헛갈리게 돼 있다고 이게. 그러니까 뒤에말만 만약에 딱 되면 트럼프 하노이 회담 깨고 나서도 여전히 철 안 들어서 희희낙낙거리며 김정은과 잘 될 거라고 말했다. 이렇게 보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레기들이. 그게 아니라 이거 뭐냐면은 이런 어감이죠. 제가 제가 하노이에서 김정은이한테 야, 너 좀 더 혼나야겠다. 그렇게 말하고서 김정은이하고 그냥 그 말하고 던지고 제가 일어섰어요. 그런 말하고 떠난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걔랑 관계가 좋으니까 아마 잘 될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좋으니까 잘 될 거예요라는 거는 비꼬는 말이에요, 이게. 핵심은 앞에 있는 거죠. 이런 식의 화법을 쓰는 사람이라고 이게. 자,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도 좀 당할 때가 됐죠. 당연히. 미국이 이제 문재인한테 슬슬 이제 청구서 내기 시작하죠. 이게 오늘 VOA에 인용된 지도입니다. VOA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무성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VOA 기사에 의하면 한국 선박 루니스가 석유 수천 톤을 싣고 공해에 머물렀다. 그러니까 이 석유 환적을 시도했다 이 소리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거 유엔 제재 대상에 들어가서 지금 억류 중인 배고 새로운 거 없다 이런 식의 어감으로 정부는 발표했는데 정부가 지금 그때냐고요. 북한이랑 접촉해서 이런 불법 환적을 시도했으면 그 배경에 간첩이 있는 거예요. 그 선을 누군가 대줬을 거 아니에요. 그 간첩이지. 그러면 간첩을 이런 것을 우리가 통보받아서 간첩을 이러이러하게 지금 잡아서 지금 조사 중이다. 최소한 그런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냥 유엔 제재 어겨서 우리가 지금 배를 억류 중입니다. 이러고 발표를 끝내니까 이거
고든창 얘기가 자꾸 생각나죠. 고든창이 그랬잖아요. 문재인은 간첩일지 모른다. 간첩이든 아니든 간에 간첩으로 취급해야 마땅한다.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 그런 오해 안 받으시려면 좀 제대로 하세요. 지금 배를 억류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배가 어떻게 거기까지 기어 나가게 됐는지, 이것도 배 억류한 것도 미국으로부터 통보받고 억류한 거예요. 스스로 억류한 것도 아니에요. 배가 어떻게 기어 나가게 됐는지, 아니 배가 무슨 꿈에 무슨 조상이 나타나서 공해상에 경도 몇 도 위도 몇 도 지점에 석유 7,000톤 싣고 나가면 돈을 벌 것이니라. 그렇게 계시를 줘서 그냥 꿈 따라서 그냥 석유 싣고 나간 거 아니잖아요. 석유가 한 드럼 한 깡통도 아니고 7,000톤이나 되는데 유조선이 나간 거거든요, 일종의. 그러면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은 이거는 간첩이 뒤에서 어레인지를 한 거다. 그럼 간첩을 어떻게 지금 수사하고 있다고 발표를 해야지, 배 억류가 아니라. 간첩 수사 얘기 안 하면 야, 저 사람들 간첩과 공모하는 정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제가 그렇게 본다는 얘기는 미국도 그렇게 보죠. 더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그 이제 문재인 정부 586 집단도 이제 미국이 이제 좀 많이 그 손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계절이 바뀐 거거든요. 시간 충분히 벌어서 중국 무력화 진행됐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북한의 뒷배, 다시 말해서 한반도 유사시 어떤 급변 사태가 일어났을 때 중국이 개입할 의지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막 질르는 거죠. 미국에 막 질릴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참 잘하고 있죠, 문재인 586 집단. 김우겸 사건 보세요. 이 김우겸이요, 이게 대변인 아니에요. 이 사람을 제가 이름이나 이런 얼굴을 잘 기억하는 이유가, 하노이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보면 하노이 하기 전에 무슨 이 종전선언에 준하는 그런 선언이 나올 것이고, 이제 남북 관계가 큰 물꼬가 트였고 뭐 이런 얘기를 막 정부 사이드에서 했잖아요. 그리고 그걸 외신이 보도를 했다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내가 짐작하는 거랑은 너무 다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 이 도대체 정보 소스가 뭐야? 하고 이렇게 뒤져보면 맨 마지막에 궁극적 정보 소스가 청와대와 김우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온 국민들을 희망 고문시킨 그 주역이거든. 그래서 제가 잘 기억하죠. 근데 아니 국민들을 희망 고문시키고 이제 그것까지는 좋은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사시나? 그러니까 국민은행이 김우겸한테 10억 원을 대출할 때 담보나 상환 능력의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걸 맞추려고 4개밖에 없는데 가게가 4칸이에요. 그래서 월수가 한 275만 원 들어오는데 그 건물에 가게를 집어넣을 자리도 없는 건물이에요. 가게가 6개가 더 있다라고 대출 서류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월세가 525만 원, 그러니까 월세를 250만 원 더 업 시켜서 525만 원이 나올 수 있다고 부풀려 갖고 그렇게 해서 10억 원을 대출을 해줬단 말이죠. 그러면 아니 그러고 나서 또 얼마 안 있다가 그게 무슨 재개발지구인가 뭔가 지정됐잖아요. 오케이, 재개발지구 지정 그건 꿈속에 해몽 잘 받아서 했다고 치더라도 그럴 줄 모르고 샀는데 한 지 얼마 안 돼. 하루 이틀 지나서 바로 재개발 지정 됐네요. 이러고 넘어갈 수 있다고 치더라도 버티고. 대출 서류가 엉터리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은행 노조 간부가 작동했는지 아니면 은행에 그냥 일반 간부가 작동했는지, 이게 뭐에 해당하냐면 은행 사람한테는 사기, 배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일종의. 그럼 김우겸은 이거를 교사 내지 공모했다는 혐의를 갖게 돼요, 이게. 그 혐의가 있는 거라고요. 김우겸이 와서 징징거리지 않았으면 은행 사람이 미쳤다고 배임하고 직권남용해요? 뭔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김우겸이 와서 징징거렸으니까 배임과 직권남용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징징거린 게 이게 이제 직위에 의한, 그때 김우겸 잘 나갈 때니까 텔레비에 매일 얼굴 나오고, 그런 직위에 의한 그런 교사였냐 혹은 공모였냐 이제 이런 혐의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아주 지저분한 사건인데, 이게 사람들은 전부 지금 경제 개판 나가지고 지금
뭐 손가락 빨게 생겼는데 이런 식으로 은행에서 담보력도 안 되는 거 부풀려 갖고 담보 받아서 찍기해서 먹은 거 아니에요, 부동산을. 객관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야,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식이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저 사람들이 문재인 586 집단이 치명적인 4대 약점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 미중 전쟁이 진행되고 있고 북한 해방이 임박할수록 자기들 사이에 자리 다툼과 찍어먹기가 극성을 부립니다. 이게 마지막이니까 요번에 못 찍어먹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요번에 한 자리 차지하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김우겸도 그러니까 서둘러서 재산 좀 만들려고 그러다가 이번에 당한 거잖아요. 찍어먹게 하다가. 둘째, 유튜브, SNS와 같은 개인 관점, 개인 소통 미디어가 이제 대세입니다. 이 소통이 개인 관점, 개인 소통이 되면요. 이 진실에 수렴하는 그런 성향을 가져요. 사람들이 때로 우우 몰려다니면서 이야기를 할 때는 때 전체의 분위기를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게시판. 그러면 일배는 단톡질을 못하게 하지만 또 일배는 시소비 별로 관계를 안 하지만 일반적인 포털 게시판 가면 시소비 이끌잖아요. 요새도 그게 있는지 몰라도 옛날에는 게시판 이런 어떤 사람들 잔뜩 모아놓고 예를 독서클럽 같은 걸로 모아놓고 그걸 출판 관계자한테 판다고요. 시소비. 그 계정을. 왜 그러냐? 그 사람들 분위기 잡아가지고 책 판매 부스 올릴 수 있으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 게시판이라는 건 시소비 분위기를 잡아가는 데거든 이게. 그러니까 오늘 분위기가 지금 드루킹 변호하는 분위기인데 그게 무슨 대수냐. 스마트하게 잘했네. 수구 꼴통이 지배하는 한국 사회에서 정의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기계 좀 조작할 수 있지. 이게 게시판의 대세인데 내가 거기다 대고 그거 드루킹 국민주권을 심대하게 침해한 사건이고 그런 사람은 아주 중형을 때려야 되고 거기랑 연관됐다고 생각되는 무슨 경남의 김지사 같은 김경수 같은 이런 사람들은 샅샅이 밝혀서 연관이 깊으면은 이건 종신형 때려야 된다. 이런 말을 제가 만약에 썼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그 게시판에서 강퇴당하죠. 그러니까 게시판이라는 건 찌소업이 그 분위기를 하루하루 몰고 가는 데거든요. 이것과 달리 SNS는 완전히 개인 관점, 개인 소통이잖아요. 제가 친구를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제가 보는 세상의 모습이 달라지잖아요. SNS에서는. 제가 예를 들어서 저의 페이스북 친구 5천 명인데 다 잘라내고 그 자리를 전부 문빠스러운 사람, 박원순 빠스러운 사람, 세월호스러운 사람으로만 쫙 채우면 내일부터 제가 보는 세상은 굉장히 이 문재인 대통령을 무지하게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는 그런 세상의 모습을 볼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 관점이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이런 개인 관점을 가지고 개인의 힘으로 소통을 하기 시작을 하면 그게 진실에 수렴을 해요. 이건 누가 말을 했냐? 한 160년 전에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작은 소책자의 제목이 때는 거짓이다예요. Crowd is untruth. 거기 보면 개인이 될 때만 진실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 그래서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개인화된 그런 동영상 미디어죠. 왜 그러냐면 제가 마폰이냐 아니면 인터넷 TV냐 아니면 PC냐 아니면 노트북이냐 아니면 타블렛 PC냐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제 입맛에 맞는 인터넷 단말을 통해서 제 입맛에 맞는 컨텐츠를 제 입맛에 맞는 시간대에 보잖아요. 개인화된 거거든요, 이게. 매스미디어가 아니거든요. 그럼 이러한 개인 관점, 개인 소통 미디어 환경에서는 사람들이 진실 친화적이 돼가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홍수 세뇌가 무력화된다는 거죠.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지상파 다 장악하고 조중동 뒤에서 다 잡아 흔들어서 입에 재갈 물리고 또 조중동 원래 입에 재갈 무는 걸 좋아하는 집단이에요. 그렇게 해서 국민들을 홍수 세뇌,
영어로는 이제 인지과학에서 availability cascade예요. 여기를 봐도 문바스러운 얘기, 저기를 봐도 문바스러운 얘기, 위를 봐도 문바스러운 얘기, 아래를 봐도 문바스러운 얘기. 그러면 저도 이제 머리가 문바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게 홍수세뇌거든요. availability cascade. 이 홍수세뇌에서 이게 무력화돼 버린다고요. 이런 개인 관점, 개인 소통 미디어의 지평이 존재하면.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가 제들 약점이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특히 이제 동영상 유튜브에 있어서 유튜브 무지하게 중요해지니까 이 자유진영의 생태계가 형성이 됐다고요. 저도 이제 백모 그 세뇌 탈출 시작한 지가 아직 1년이 안 됐는데 뭐 그럭저럭 이 스튜디오 월세 내고 그다음에 관리비 주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하시라도 오면 그 촬영을 제가 서포트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원을 한 명 둬요. 그 직원 월급 주고 법인 유지하고 뭐 소소한 기기나 저거 사고 그러고도 좀 남아서 이 바닥에 온 지 10년 만에 집에 비교적 정기적으로 정액을 갖다 주게 됐어요. 생태계가 형성됐다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재능 있는 자유청년 유튜버들이 대거 등장해요. 뭐 청년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우리 윤서인 씨 같은 만화가 윤서인 씨 저보다 이제 훨씬 더 젊으니까 청년이라 부를게요. 윤튜브 여기도 인기 좋죠. 그리고 최근에 혜성과 같이 등장해서 이쪽에 엄청난 지금 돌풍을 이루고 있는 팩맨 TV 여기도 청년이죠. 앞으로 이런 분들 엄청 등장한다는 소리예요. 쟤들은 오히려 힘을 못 써요. 이 바닥에서. 개인들이 자기 입맛에 따라서 선택을 하니까